일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한편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대통령에 대해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추켜 세워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9일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거치진 않은 듯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두 나라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평가에 정부 인사 메시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가 꺼내든 정부 책임론에 곧장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내 사무총장의 그 말은 부적절하죠. 정부에다가 책임을 마치 떠넘기듯이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순방 중인 대통령이 띄운 경고성 메시지, 어디를 향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그라들 기미가 없는 당청사의 냉각 기류 때문일까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게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한번 여론조사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줄곧 우위를 점했던 민주당의 지지율. 그런데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38%에 그쳤고요. 국민의힘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민주당은 하락세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빨간색 선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거 충격 현상이다. 예. 김만권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이론화를 시키더라고요. 예. 경희대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가듯이 선거라는 것이 여론의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여론조사와 지지율의 구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선거가 패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빨리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예. 그 프레임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잘못했느냐 논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프레임이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맞이한 현상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처럼 호도되는 현상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당선,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부산북갑 후보의 당선도 국민의힘의 어떤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류재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너무 들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종료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항상 상대평가입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못하면 그 반사의 이익을 국민의힘이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내분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그게 당장 민주당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예. 아까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으로서는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킴으로써 어쨌든 굉장히 암울했던 보수 진영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살려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 기대심리 이런 것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반영됐지만 들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장윤미 위원 보시기에는 글쎄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좀 격한 말들도 오갔다는 말도 보도로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오늘 비공개 최고에 들어갔었는데 예. 잠깐 이제 이석한 사이에 그 상황이 대단히 짧았어요. 아, 그 그래요? 부분이 이제 보도로 이제 전해진 것 같은데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이게 선거 결과가 엄중하다 보니까 뭐 내각 총사퇴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끼리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갈등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톤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거하고 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표 나오고 있죠. 저희 겸허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예.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ARS 조사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성적표를 들었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하거나 응답하거나 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지금 당내에서 내홍으로 어떻게 보면 비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상의 어떤 경고음이 울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수습하고 또 전당대회를 차근차근 질서 있게 치르는 그런 과제가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비공개 오늘 최고위에서 내각 총사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 상황이 조금은 전보다 더 좀 다급해진 모양새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그 잠실 가서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글씨도 써주고 뭐 그러던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탄력받아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실제로 한숨을 돌릴 만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참 오랜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당연히 기뻐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고 평가를 해도 뭐 무난하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지방선거 자체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주 현란한 드리블, 지금 월드컵이 한참 열리지 않습니까? JTBC가 중계 주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현란한 드리블을 해서 우리가 골인을 여러 개 시킨 게 예.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자책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울시장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패배와 승리가 지금 상당히 이 교차되고 혼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다 책임론이 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지난 4년 전에 13대 4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물론 뭐 전남과 광주 통합 이전입니다만은 예. 지금 올해가 4대 10이 아닙니까? 객관적인 지표로서도 패배가 맞다. 그럼 패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패배는 지금까지 항상 당대표가 졌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죠. 예.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죠. 홍준표 전 대표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론에서 완전히 해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벌은 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원제, 당을 잘못 이끈 원제는 그대로 불씨는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 지지율 상승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원제라고 표현하신 그 애초에 선거가 잘못 결과가 나온 것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또 마수 토론에서 잠시 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민심의 성적표가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냉혹하다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하면서 51.5%를 기록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지난 10일에도 순방 중에 다른 지표에서 또 하락하니까 죄송하다라고 직접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남기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간에는 그 중앙선관위 사태가 정부 여당에 이렇게 좀 투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헌법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국민들은 그걸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참정권의 문제, 시민권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면은 이 선거 부실 문제로 이른바 이 20, 30대 남성 청년들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측면들, 이게 수치 하락에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걸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정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사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 좀 억울할까요? 근데 뭐 이게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요. 뭐 억울하지만요. 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당 자체가 최대 다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개헌의 문제라든가 정치 구조의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차가운 민심의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쓴소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의 5차 범위 밖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집권 2년차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우리 지도부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장윤미 위원님. 대통령의 메시지를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X 메시지 보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다시 강조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강득구 최고가 만약에 또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거나 저격하는 발언이었다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고 최고위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한 해석을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해석되는 자리는 최소한 이제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이야기하는 이른바 그릇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집권 여당이라면 야당과는 국민들이 당연하지만 다른 잣대로 평가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능력치를, 그리고 그 행정력을 보여드려야만 한다. 그리고 일부의 선택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 대선이라는 것도 전체 100% 국민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신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결과로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게 되니까 조금 그릇을 넓게, 그리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정치적인 공간도 사실 포용력 있게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 그 부분이 왜 엄중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긴장해야 되냐면, 이제 집권 2년 차로 많은 부분을 해내야 되고 저희가 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엄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어떤 굉장한 당부가 있었던 원론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언론에서도 이게 혹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대통령께서 넌지시 드러내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현실과 이상 중에 너무 이상의 방점을 뜬 그 정치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그 앞에는 예. 정치라는 건 또 이상적인 부분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넣고 무게중심을 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등 국면으로 비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전반부에 이야기에 나오듯이 여론조사 지표가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려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 민주당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류지아 변호사는 상대당에서 이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이나 이 대통령의 X 메시지, 장윤미 위원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시각으로 예. 보는데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집권 여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가, 다소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던 민주 진보 진영 내부를 향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뭐 세력으로 따지면 친문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한 사람으로 따지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울러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마치 악마화시켜서 전체 국민을 향한 국정을 펼치기보다는 일부 시민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스타벅스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시장과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충분할 일을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편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투표 동료 메시지이긴 하지만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라라는 메시지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대통령의 통합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판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스스로 해놓고 이제 와서 집권 여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그 여당 내부에서 울림 있게 전해질지 의문입니다. 예, 여야가 이 메시지 그리고 강덕구 최고위원의 이 발언까지 저희 두 분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잠시 빨간색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3분 뒤네요. 오후 5시 30분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그 안건이 뭔가 했더니 서울 전체 선거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할지 말지 또는 부분만 할지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17일까지가 선거 소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고 이 소청을 내야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논의해 보겠다. 서울시 전체 선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분리해서 몇 개만 할 수 있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거 박진영 위원과 또 김동원 의원께 잠깐 여쭐까요? 지금 최고위 소집됐다고 하는데 단순히 잠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좀 행동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7일 이틀 뒤까지 일단 소청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정해진 그 규율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최고위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잠깐 얘기는 나왔습니다. 예. 별도의 최고위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14일 이내에 소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지키려고 오늘 논의를 하는 그런 건데요. 예. 글쎄요, 서울시 전역을 재선거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재선거를 하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언어로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당락이 뒤바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 해당 지역구, 작은 지역구,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작은 범위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예. 전국적인 선거 권역, 서울시 전역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지금 아마 논의를 오늘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당의 지침, 서울시 전역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원포인트 지역구의 예. 재선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전면 재선거라면 서울 그렇게 의견이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까지도 다시 한번 재선거에 붙여보자는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봐야죠. 예. 사퇴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원포인트 재선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억울하게 진 곳, 손해를 본 곳은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참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 능력으로 제2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우습습니다. 네. 예.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이상 이걸 해석하기도 어렵네요. 참. 예. 지금 아마 5시 30분 됐으니까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백브리핑이나 또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또 추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 결국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주목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교를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문화 외교의 실질적 결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꼭 이동할 이럴 때는 하시는 좀 단체로 필요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세 번째 경고까지 한 거다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첫 번째 경고라고 한다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이른바 그릇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럽 순방을 출발할 때 정청래 대표가 환송 인사에서 제외된 것. 이게 두 번째 경고. 그리고 엊그제 방금 소개해드린 그 X 메시지.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세 번째 경고라고 일종의 분석 또는 이제 제목을 단 것인데요. 박진영 의원님. 오늘 정 대표가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 번째 경고와 비춰본다면요. 일단 뭐 그 메시지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경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정면 대응을 하지 않은 거죠.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회피하면서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하셨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뭐 아예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정청래 대표께서. 예.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앞서도 제가 이제 선거 충격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거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아예 발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면 전환이라고 해서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린 것도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것. 계속 지금 이렇게 뭔가 말과 말의 대결로 가는 것처럼 뭐 언론이 또 그렇게 부추긴다고 하신다면 또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지만요. 김동훈 의원님. 네. 오늘 정 대표의 저 발언, 월드클래스 이 발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결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대결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7일 날 연임을 위한 또 전당대회가 열리기 예. 때문에 저쪽에서 인파이트로 나오지만 정 대표는 뭐 아웃복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 번에 걸친 경고, 저는 뭐 확실한 경고로 파악이 됩니다. 예.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잠깐 짧게만 보겠습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다. 주어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아예 사람입니다. 현실감이 없는 이상주의자. 이것은 무능한 선동가다.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아마 민주당 안팎에서 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세 번의 경고는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로 저는 보입니다. 참 맑기 못 알아듣네. 이거 연임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저렇게 맑게를 못 알아듣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추론을 하는데요. 예.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8월 17일 연임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요일이죠. 오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보통 이제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마중은 이제 국무총리 나갔다고 하는데 출국할 때 정청래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정 대표가 귀국길은 나갈까? 이게 그냥 세간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던 데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 있었고 그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또 원래는 총리는 귀국길에 그리고 비서실장이 환송하는 그런 이제 순방길에 같이 배웅을 하는 그런 게 통상적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이상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들고요. 저희가 이게 전당대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나오는 갈등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당권 주자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하지만 동일할 겁니다.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성 같은 항성이에요. 거기에 거리를 두면 당원의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내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당권 주자들이 이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 마찬가지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당위성으로 제가 질문 드린다면. 정청래 대표에서요. 귀국길에. 아마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정치적 해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러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 그러겠죠. 부르지도 않는데 본인이 나간다고 이제 배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예측을 하라면 저는 안 부를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 이 얘기 때문에 저는 더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듣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립 서비스로 이런 갈등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본인이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1인 1표제 확대 추진하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대통령이 숙고라고 했는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확 내걸어버리고 그럼 본인이 칼을 뽑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다 해놓고 와서 월드 클래스 운운하면은 듣는 사람이 화해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너무 이렇게 띄워주는 말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악수하고 미소를 지으면 그 말 때문에 뭐 마음이 변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후 귀국길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여러 추측과 해석을 낳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요. 확대 해석을 일단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불거지는 지선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 인물을 겨냥했습니다.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뭐 종료될 그 시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차기 당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가? 그런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건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막에 초록색으로 강조한 부분, 그 맥락을 보면 결국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박지영 의원 그렇게 보시죠? 그렇게 들리네요. 예.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외부적 환경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주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고 칠 때 무대 장치가 별로였어. 음향도 좀 나빴어. 그다음에 왜 공연을 꼭 오늘 같은 날짜를 잡았을까?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하고 주연 배우거든요. 감독은 누구냐 하면은 당대표입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냐 하면은 후보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감독과 주연 배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발언들도 우리 냉철하신 그 유재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찝어서 어디 가서 또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동훈 의원 보시기에는 김민석 총리를 사실상 겨냥한 것 같아요. 이것도 차기 당권 레이스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가 지명한 당의 이제 총괄을 사무를 맡긴 거니까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 즉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청래 대표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3번에 걸친 제가 확실한 경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임명한 그 정 대표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공격을 하려면은 상대방에 있어야 되는데 차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를 시키고 차기 당대표의 염두를 둔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총리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또 실제로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사전투표 저간의
김민석 그 총리가 그렇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건 자초를 했다. 충분히 공격을 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중동 이란 상황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는데 짧게 이것만 짚을게요. 이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송영길 의원이 김용남 평택을 후보 낙선했죠. 후보와 함께 만난 사진. 류재하, 장윤미 두 위원께. 요거 송영길 의원이 당권 레이스 도전하는 행보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겠죠? 황윤미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제 뭐 노선 투쟁이라면 했을 때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구 민주당의 지지층과 이른바 뉴 이재명의 어떤 그 갈등과 그 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송영길 의원은 아마 뉴 이재명계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지원을 받고 거기에 한 복판에 예. 김영남 전 의원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사진을 올렸고 이거는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또 우회적인 의사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8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의 일정 후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류 변호사님. 짧게 말씀드리면 당권 행보 맞고요. 전북도지사 선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예. 이미 김관영 전 지사를 상당 부분 응원을 해왔기 때문에 평택 을의 김용남 후보만 만나면 자신이 어느 계열에 서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왜 안 하냐라고 댓글에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중동 관련 이슈를 다루고 나서 마수 토론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07일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종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패는 앞으로도 60일간의 세부 협상에 달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또 오늘 아침까지 속보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긴급히 좀 모셨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긴 했는데 생일이잖아요. 맞습니다. 80세 생일. 뭐 백악관 앞에서 UFC 대회도 열고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불안감은 있지만 어찌됐건 이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가기 위한 MOU 체결은 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좀 우스꽝스럽게 UFC를 보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 밝혔고 그다음에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이거 협상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그다음에 이란의 그 최고화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우리 19일 날 회의 그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 MOU 체결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체결 자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유명한 그 명언처럼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그리고 지금 양측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개념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몇몇 군데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60일간의 그 협상이 조금 좀 어떤 좀 여러 가지 알력 다툼이나 사파 싸움이 있지 않을까. 절대 이렇게 평온한 협상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서명을 19일 날 하는 게 아니라 MOU를 맺는다. 그리고 60일 동안 더 자세한 걸 협의한다.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럼 60일 사이에 또 바뀌고 뭐 갑자기 또 뭐 국지 도발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MOU 그 안에 예. 도대체 어떤 의제를 60일 안에 다룰 건지가 조금 그런 원안이 조금 제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양측에서 의견 합의가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도 어느 정도 경제적 유인을 줄 거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약간 그 시점이 서로 또 다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MOU가 체결이 되면 120억 달러를 주고 60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20억 달러를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조 되는 돈을 다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니다. 그렇게 해제할 수는 없고 동결자금 해제할 수는 없고 이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눠서 지금 어느 정도 의제들은 주고받았는데 그 시점이나 언제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19일 날
정확히 어떻게 원안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아마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60일 안에 끝낼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 끌기용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직접 19일에 스위스 가서 MOU 서명하는 거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고 벤스는 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것을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 지금 이번에도 X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2018년 싱가포르에 했던 걸 하면서 결국 이 메시지는 내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란 핵과 북한 핵을 같이 이렇게 다루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효과를 원하긴 하겠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와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회의장과 그 외교부 장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의전 서열로는 3위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둘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라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서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난해한 점들이 있어서 다툼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조금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사인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 어떤 거를 결정이 됐길래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느냐 그런 그 정치적 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번 그 MOU 체결 자체도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동맹 관계에서 이것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항상 자기의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마 보좌진이나 특히 그런 쪽에서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 그 제네바에서 이 MOU 체결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서명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트럼프 본인이 선택을 할 텐데 세계 평화 지도자처럼 보이길 바랄 것이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다른 눈치를 볼 것이냐 그 정도에서 선택지 싸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린 글 보니까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부각시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란과 협상 타결됐다.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약간 뭐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호르무즈 내가 전 세계 경제를 다시 가동시킬 거예요. 그런 거 좀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내가 잡았다. 호르무즈 항행 내가 열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유가가 60달러 선으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 여러 가지 그 지표 석유 인덱스들이 다 80달러 선으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유가를 내가 잡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자국민들에게도 이게 중간 선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과들이 이뤄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해냈으니 국제사회도 가장 이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적 유인이 있는 국가들이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G7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열렸는데 진정한 의미의 자유항행, 전쟁 이전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보험료 문제라든지 잔존 기뢰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무사 통항이 이제 갈 수 있게 자유 통항이 될 수 있게 이런 안전 보장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맹국 들어와서 그리고 가장 큰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나라들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와서 하지 않을 거면 방위 분담금이나 그 비용을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빌드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해서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은 이제 그 향후에 있을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지금 그 이란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 대다수가 지금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미국인들의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동결된 1,000억 불 자금을 푸는 것, 경제 제재를 푸는 것,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3천억 불이라고 되는 그런 기금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이 내라,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X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향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위 분담금이나 그런 기금들을 마련할 때 동참을 해라, 니네들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 게시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러니까 그 중동 다른 국가들에게도 분담금을 요구하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저희가 분석하고 있지만 이게 MOU를 맺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변수를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이 종전 합의가 과연 핵협상 타결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뭐 핵 프로그램 해석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이란은 일단 분명하게 이번 종전 합의와 핵협상은 별개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 여부를 두고는 완전히 시각차가 여전한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지난 2월 말에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핵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맞습니다. 다시 그 갈등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거의 그대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는 하고 있죠. 그래도 어찌됐건 핵무기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란도 핵무기 관련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도 아직까지 지금 양측이 맞지 않다, 통일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핵무기는 언제든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농축권을 갖겠다. 그건 우리의 핵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핵무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 폭발 물질이 어떤 핵 폭탄의 원료 물질이 되려면 93% 농축된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60%밖에 안 했고, 그리고 그 투발 수단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그 격발하는 장치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가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경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포기해라고 하는데 이란은 핵무기는 안 갖겠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가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법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핵주권은 갖겠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전격적으로 그거는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핵무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도 핵무기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핵무기로 가는 경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NPT나 그 국제 기구에서도 핵 기구에서도 허용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까지도 만약에 반대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60일 핵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우리가 2월 28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3차 제네바 3번의 그 제네바에서 핵 협상에서도 타결하지 못했던 그 국면이 또 반복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전쟁까지 했나 싶기도 하고요. 다시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된다는 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인데 지금 이란은 전쟁 이전처럼 그냥 무료 개방은 없어. 통행세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입장이 좀 내비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행세는 이란 입장도 이란도 이제 통행세를 받지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권 얘기하면서 서비스 차지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처럼 인위적으로 가공된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어떤 자연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비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수준으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한 1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국도 절대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420만 배럴에서 430만 배럴 매일 그렇게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빼왔기 때문에 매일 430만 달러를 이란한테 줘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빼낸다 하더라도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말라카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연 해협에 대한 그런 관리권이나 이런 그 제한권을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보 문제를 갖고 말라카 해협의 자유항행을 막을 수도 있어서 중국부터 이걸 막을 겁니다. 이란이 못하게. 그래서 통행료를 받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게 있는 거죠. 관리권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양측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60일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고 도망가는 것처럼 나가면 예. 다시 관리권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발 하나를 걸친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으로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냅백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스냅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관리권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관리권 얘기를 돈과 이런 통제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볼모를 위해서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예. 기뢰가 아직 설치가 돼 있고 진정한 의미의 그 안전 통항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오만이나 미란이 좀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관리권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식의 네. 협상 국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행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란 입장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분명히 미국이 어느 정도 경제 요인을 주고 그게 만약에 자기네들도 이란 입장에서도 만족하다고 한다면 통행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 국제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건 있겠지만 돈을 실제로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맞습니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를 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60일 동안에 이 상세 합의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트럼프의 이 발표에 대해서 나쁜 합의다, 최악의 재앙이다, 뭐 언론도 그렇고 국가안보 장관 굉장히 극우라고 하는데 이 인물들도 대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60일간의 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좀 방해 또는 이게 계속 의견을 충돌시킬 가능성 없을까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MOU는 어떤 예. 구속력이 없는 조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MOU가 유지가 되려면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안은 그 레바논 전선도 이번 정전에 같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일 날 예. 그 MOU 원안에 지금 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예. 도대체 이란 본토인지 아니면 전역인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이번 협상이 6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단초가 되겠구나. 만약에 레바논 전선은 별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60일 그 협상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3가지, 그러니까 4가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자유항행을 그래도 남으면 보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중 봉쇄를 해서 막고 있는 미국이 그거를 확실히 풀 것인지 그다음에 3번째 핵 문제를 이제 계속하고 60일 동안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진정성 있는 채널이 가동돼서 협상이 계속 임해질 것인지 예. 그리고 4번째 지금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느 정도로 억제하면서 통제할 것인지 이 4개가 이 60일 협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MOU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향후 협상으로 넘겼는데 이 협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4가지 그 전제 조건이 4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양측이 진정성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107일 만에 전격적인 종전 합의가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지금 박사님의 분석이지만 이번 전쟁이 한 15개국 넘게 연루가 됐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광범위한 국가가 연루된 전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네. 이번 107일을 돌아보셨을 때 박사님 뭐 중동을 오래 연구하신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다 하는 부분은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예. 미국이 중동 동맹을 대했던 태도. 그래서 아마 지금은 미국과 다 그 중동 동맹국이 한 배를 탄 것 같지만 예. 아마 이 전쟁 이후에는 그 역학이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천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산이나 무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질 테니까. 예. 그래서 동맹이 변할 것이다. 동맹 관계가 변할 것이다. 그게 어떤 트랜지션. 그러니까 중국으로 중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패권과 미국 동맹은 유지되지만 다양한 그 재정렬은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놀랐던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과 그 바벨 만렙 해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그 전략적 카드로 사용된 거는 요번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 중동 문제에 있어서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동 정책을 하고 중동 입안을 할 때
이 카드도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고 우리가 실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왔다. 그 두 가지를 이번 전쟁에 남긴 레거시, 저는 유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어떤 패권 재정렬 그리고 호르무즈라는 그 지역이 학문적으로 예상은 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셨다. 네. 그 두 가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뭐 유가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알림이요. 국내 시장에는 어느 정도가 돼야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80달러는 좀 높고 기존의 전쟁 전인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정도 수준이 돼야 예. 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효과를 그대로 누릴 텐데 아마 우리가 키예프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80달러가 뉴노멀이 아닐까. 왜냐하면 석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예. 아무리 호르무즈 협이 열린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 입장으로 보면 예.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은 지금 복원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유가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상당 수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분석이지만 현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망가진 석유 관련 원유 채취 시설 같은 게 복원되려면 한참 걸리니까 국내 유가 안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맞수토론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오늘 토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장동혁 대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충돌한 국민의힘 지도부, 좀비라고 저격당한 장 대표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없는 그룹의 외계어, 사퇴 요구를 또 한 번 철없는 소리로 일축한 당권파. 이번 주 국민의힘은 장동혁 거취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동혁 대표 좀 빨리 좀 끌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들이 절대 다수예요. 네. 그냥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17일 또는 18일에 열릴 의원총회. 장동혁 대표, 과연 좀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난번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한번 했었죠. 그리고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도부 전체를 말한 듯 하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게 장 대표에게 타격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타격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아니 그럼 당 지도부 내에서 예.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물러나라 우리 다 같이 다 사퇴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도력에 타격이 없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민주당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언론에서 보기에 야, 저 당대표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당이 일종의 내홍 상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당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이라든가 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씨죠. 그다음에 아주 강성인 김민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장 대표를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들이 아마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의원들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예. 장동혁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은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쎄 앞으로 이제 의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이 상태로 무슨 대표의 리더십을 의원들이 인정한다든가 혹은 거기에 따라가서 간다든가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쭌 이유는
지방선거 전부터 사퇴론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얹은들 이게 새롭게 타격감이 있을까라는 취지로 여쭌 것 같아요. 뭐 그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 그 전부터 계속 이게 쌓여왔던 거니까요.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겠어요? 예.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임계점이 되면은 이제 물이 끓든가 아니면 영하로 내려가면 얼든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언제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좀비 지도부란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비 지도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홍위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권파들이 계속적으로 권력에 이렇게 당선되기도 하고 예.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비 지도부를 넘어서 버티기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참정권을 부정상한 상태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한, 이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지율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상승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저는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38%, 국민의힘 44.3%.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지표를 거론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도 반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잠실에서 집회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현장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사퇴론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데이터를 보라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종종 말하잖아요. 지지도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럼 1년 내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는 왜 안 물러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크게는 선관위에 대한 실망. 근데 그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표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 사실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갈등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국민 지지도가 야 민주당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걸 뭐 본인이 잘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경강부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은 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양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아직 3, 4년 남지 않았습니까? 당청 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예. 하루빨리 당청의 이러한 모습들을 봉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올라갔느냐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사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 보수 유권자들의 그 언론에 대한 그 응답률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도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보다는 양당의 지도부가 사실 반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는 지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빨간색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후 5시 30분부터 장동혁 대표가 긴급하게 소집한 최고위에서 앞서 전면 재선거를 소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한 35분여 만에 나왔습니다. 긴급 최고위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소청 관련해서 논의했고 결론을 먼저 브리핑을 했는데 전면 재선거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인천, 경기,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울산, 서울 지역 등으로 해서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비례 등등 해서 전면 재선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지금 브리핑 내용으로만 보면 앞서 저희가 우려했던 저희 4명과의 토론할 때 우려가 좀 나왔는데 전면 재선거라고 하면 조금
글쎄 오세훈 서울시장 그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내용이 예. 그 이른바 논란이 됐던 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정말로 모든 선거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요구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당의 지도부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여론이 높으니까 해야 된다, 여론이 낮으니까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소청을 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2달 안에 법원이 그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게 2021년에 베를린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법원이 야 2,000 몇 개 되는 것을 500 몇 개에서 아예 투표소가 문을 열지 않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종이에다 복사를 해서 이걸 투표용지로 쓰든가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재선거를 해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언제 치러졌냐면 2년 뒤에 치러졌어요. 2년 뒤에 치러졌고 연방의원 그때 같이 그 뽑았던 연방의원은 3년 뒤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법원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그러면 2년 뒤에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뭐 송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몇십 개 되잖아요. 예. 40개쯤 되는데 6만 표 이상으로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재 당권파들이 장동혁 당권파들이 본인들의 정권 그 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저렇게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청을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 또 넘어가면 법원이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첫 단계가 당 입장에서 소청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을 내렸다고 절차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잠실 집회 계속 나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선거를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면 재선거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전국의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으로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들은 뭐 국민의힘에서 모 의원이 나였으면은 내가 오세훈 시장이었으면은 본인은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던데 본인이 선언한다고 그게 재선거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거라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과 그 법과 원칙에 따른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과거 선관위를 감사하거나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지역을 꼽아서 전면 재선거를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재선거 소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집회에 참여해서 부정선거 관련 팻말을 직접 이렇게 붓글씨처럼 써주는 게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요. 글씨를 잘 쓰긴 잘 쓰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뭐 서예를 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이 잠실에 계속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의 사퇴론을 일축하기 위한 그 전략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정말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본인의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은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잠실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집회는 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당함에 부정선거론을 묻히고 극우 프레임을 입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거치 문제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건 동의하지만 저렇게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지금 행보 사실 초반에는 마스크까지 쓰고 검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장동혁 대표라는 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냥 장동혁 대표가 예.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황교안 대표도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시다가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드셨고 뭐 이번에 출마하셨잖아요. 출마하셔서 6.1%인가 한 6% 정도 받으셨고 그러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나 황교안 대표 주장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누가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과 선관위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내지는 그 경남 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조국과 김영남을 떨어뜨리고 유이동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부정선거를 했는데 워낙 큰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해서 그걸 못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의 또 논리적 모순은 뭐냐면 그러면 오세훈과 한동훈과 유이동을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겼을 정도로. 근데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 사람은 배신자여서 국민들이 아무도 찍지 않을 거라면서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부정선거라면 그런 사람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냐. 부정선거임에도 당선됐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질 것이고 다 배신자여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젊은 분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만 현혹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젊은 어떤 뭐랄까 그 정의감 같은 것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도하고 있다. 오도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재선거를 두고 분류를 하자면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당권파 지도부, 부분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 법조인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 재선거를 하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재선거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재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판결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법은 그것은 재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다면 민주당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이 국정조사고 특검이고 나아가서는 선관위의 감찰이 가능한 개헌이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분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또 올림픽공원에 가서 직접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것도 그러면 김종인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어떤 부정에 대한 정의감이나 또 그런 목소리를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나경원 의원이 됐든 장동혁 대표가 됐든 이게 전면 재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청년들의 에너지, 그러니까 현장의 에너지를 자기 걸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한테 아니 재선거 해야 된다. 재선거해도 당신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기니까 하는 거고 지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이기니까 너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유권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적으로 봐도 만약에 7월 1일 그 오세훈 시장이 3연임을 하는 거잖아요. 7월 1일 이후에는 3연임이에요. 3연임이 됐는데 7월 1일 이후에 사퇴를 선언하면 3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분 얘기는 6월 30일 이전에 하면 되지 않냐, 사퇴하면 되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이른바 하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사퇴를 한 다음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가만히 있을까, 다른 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상황을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건데 뭐 그렇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유럽 순방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고요. 이때 주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이 참정권 침해 문제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이 문장에 대해서는 그쪽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우리 잠실 집회하는 사람들 겁박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도 이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시민 겁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을 국가 지도자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에서의 집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참정권을 부정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정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 여기에 실제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그들의 집회다운 정당한 시위를 지금 정반대로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만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국가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실제로 경찰에게 모욕을 한다거나 어디였죠? 핸드볼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수색을 핸드볼 하려고 하고. 선수들에 대한 수색을 해야 된다. 양말을 뒤집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결국에는 그 세력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질서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부실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더라도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양말까지 벗기자. 또 저희 JTBC 취재진을 사실상 감금하고 그런 행위도 있었거든요. 이건 분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보수 시민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계속 폭력 시위, 노조의 폭력 시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소년들인 핸드볼 선수들의 양말까지 벗긴다든가 몸수색을 한다든가 혹은 경찰관을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중국 경찰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 예.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원호 씨가 몇십 년 전에 5.18과 관련해서 자기가 경찰관을 들이받고 폭행을 했는데 그게 5.18 토론을 하다 그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5.18 내세우면 사람 때려도 되냐? 경찰관 때려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럼 거기에 경비하고 있는 경찰관 때려도 됩니까? 모욕해도 됩니까? 기준은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무슨 엿바꿔 먹듯이 엿장수 가위질하듯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거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거 보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수가 공권력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예. 그리고요. 아마 마지막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두고요. 벌써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국민의힘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당은 법안 처리 늦어지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절대 안 드립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발목 잡는다면 아무런 법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까지 활용해야 되는데 그 또한 180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를 뺏긴다라고 하는 것, 법사위를 내준다라는 것은 국회 전체를 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업무는 엉뚱한데 힘 빼지 마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대통령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위철한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예. 그분부터 좀 경질을 하든가 그러셔야 돼요. 아니 자기 사람, 자기와 가까운 고시 동기를 거기다가 선관위원으로 상임 선관위원으로 앉혀놓으면 그게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역대로 정권이 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대학교 동기를 거기다 앉혀놨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조혜주 씨가 거기 앉아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무슨 하수인이냐는 소리를 비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진 거는 이렇게 각 정권이 선관위를 자기의 입맛대로 악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 예.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의 문제는 이거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 분점을 위해서 의장을 갖는 쪽이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갖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게 몇십 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야 우리가 다수당 됐으니까 이거 다 깨버릴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반기에 또 비난 여론이 오니까 법사위원장 빼고 딴 건 또 줬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대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준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절대로 저희가 다수당 됐을 때도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원장과 의장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만 정한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10초 남았는데요. 원칙 깼다고 하시는데. 원칙을 깼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실제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양보한 적이 있었죠. 아무 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이 법사위원장 추나 갈등이었죠, 지난번에.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서로는 속보가 많아서 준비한 질문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어디지? 한국약국 입구! 동전파스! 로이히 츠보코 통증의 뜨거운 한수. 온감 자극으로 통증 지점을 공략하다. 한국 약국에서 만나요. 일동제약. 축구공하고 같이 하실 분 저한테 2만 원씩 보내주세요. 장대리님께 2만 원 보내줘. 당진우에게 2만 원 싸줘. 말로 이체를 해? 저기 웰컴저축은행이요. 말로 하는 AI 금융비서.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저축은행. 말이 되죠? 오늘 보고 선수 입장. 멘탈 퇴장.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파카스. 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금 나를 재생. 파카스. 주말이 지나며 벌써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사안을 다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려고 했다는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일반 이적죄 유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가짜 안보 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길 바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대미문의 도박을 질타했습니다. 아주 만약에 북한이 윤석열의 의도대로 군사적 도발을 했다면 어땠을까? 북의 도발이라는 잘 갖춰진 명분 아래 계엄군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을 수도 있고 계엄 정국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유죄, 헌법과 국민에 대한 잔인한 배신이 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진짜 잘하네. 매일 색다르게 단백질 루틴도 취향대로. 몰라 맛있네. 여러 가지만 하이뮴 액티브. 몰라 좋아.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힘겹게 여행을 떠날 때 에드워드리 가족은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와 이산화탄소를 낮추고 홈 서비스. 숙면 매트가 시원하게 각자 원하는 온도로 우리 집 여름을 쾌적하게. 공기가 다르니까 여름이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합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의 팔순잔치 행사로 격투기 경기장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뉴스룸에서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라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